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감수업의 레릿입니다. 네,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해서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? 하고 걱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. 이렇게 내 인생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부터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서 단시간에 실수를 하고도 혹은 실패를 하고도 크게 혼이 나지 않는 뭐랄까요? 좀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. 여러분 심리학 원칙 중에 대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.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우리는 실제 차이보다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덩치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냥 덩치 큰 사람 한 명만 볼 때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 보입니다. 왜냐면 옆에 덩치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죠. 이게 바로 대조 원리라는 거예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자,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원리를 활용해서 부모님한테 안 혼날 수 있었던 어떤 한 학생의 사례를 살펴볼까요? 이 학생이 엄마한테 편지를 쓰게 됩니다. 엄마, 나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. 글쎄 이 기숙사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고 몸을 던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에 걸려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.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뒷골 땡기는 일이죠. 너무 놀라셨겠죠?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말을 합니다. 엄마, 사실은요,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저는 다치지도 않았고 또 남자친구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농담한 거고요. 굉장히 농담이 지나치죠. 내 자식 새끼가 이랬으면 진짜... 아무튼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런 말을 씁니다. 제가 2개 과목에서 D와 F를 받았어요, 엄마. 하지만 그래도 저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자,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편지를 쓴 거예요. 여러분이 이 자녀의 부모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? 처음에 딱 편지를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랬겠죠. 아니, 이 녀석이 다쳤다고? 뇌진탕에 걸렸다고? 임신을 해버렸다고? 너무 놀라겠죠? 근데 알고 봤더니 농담이었어요. 잠깐 화가 나긴 하겠지만 안도를 하겠죠. 그리고 나서 성적이 DF가 나왔다라는 걸 듣습니다. 자, 이 학생은 대조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만약에 그냥 편지 내용이 저 D하고 F 받았어요, 이것만 있으면 그것 자체로 혼이 났을 겁니다.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더 큰 사건을 미리 말했죠.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내가 다쳤어요, 내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라는 충격적인 큰 사건을 말하고 나서 이거에 대비해서 작은 사건인 성적을 말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성적이 낮은 거에 대한 화가 나기 전에 뭔가 안심이 되는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? 자,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라서 실제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.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죠.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뭔가 실수를 저질렀어요. 그러면 이 실수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말하고 그래서 이것과 비교되게끔 이것보다는 좀 훨씬 더 하찮은 실수인 여러분의 실수를 말을 하는 거죠.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.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이 일이 뒤집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됐다.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소소한 실수,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디자인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든지, 아니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친구 물건을 빌렸다가 좀 망가뜨렸는데 이 선택지 하나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리하게 혹은 스무스하게 상황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요법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것은 비즈니스상에서도 또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법인데요. 특히 옷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. 정말 옷을 잘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일단 비싼 가격의 제품부터 제시를 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가격의 수트를 제시를 했는데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 혹은 많이 다운된 가격의 제품을 제시했을 때는 이 고객이 상대적으로 그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가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이 비슷한 효과로 행동 경제학에서 쓰이는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앵커가 뭐죠, 여러분? 배에 있는 닻을 의미를 하죠. 이 닻을 내리면 이 하나가 기준점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떤 가격을 예로 들자면 특정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방금 말씀드렸던 비싼
비싼 제품을 내가 먼저 구매를 하거나 접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싸 보이게 되는 거죠. 이미 내가 기준이 잡혔으니까. 아니면 우리가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머리를 쓴 겁니다. 뭔가 정가는 49만 원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놓고 할인가가 5만 원밖에 안 해요. 그러면 원래는 뭐 5, 6만 원 했을 수도 있는 거를 그 할인 전 가격에 49만 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게 앵커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만 원이 싸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. 뭐 이런 겁니다. 사실 이거는요, 공급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20살 때 그때는 동대문에서도 많이 옷을 샀거든요. 지금은 뭐 아마 정찰제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대문은 얼마든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업시키고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고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가 결정 지어졌거든요. 근데 제가 몇 번 동대문을 가보니까 이 점원분들이 너무 가격을 높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겨운 거죠. 피곤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방법이 뭐냐면, 제가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가격을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제품 마음에 드는데 얼마죠? 라고 물어보면 점원은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할 거예요. 내가 최대한의 얻어낼 수 있는 가격을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대조 원리에 입각을 해서 가장 비싼 제품을 팔려고 하겠죠.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자켓을 가격을 물어봤는데 뭐 10만 원이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럼 저는 이제 너무 비싸게 느껴지니까 너무 비싼데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하면서 뭐 10,000원, 20,000원이 디스카운트가 돼요. 그러면 제가 저한테는 너무 좀 예산적으로 무리가 가서,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자켓은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점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말을 합니다.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는 이거는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럼 거기서 또 내고를 해요. 그래서 6만 원까지 다운이 됐는데 근데 저한테 또 너무 비싸요,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옆에 거가 이제 저의 어떤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. 사실은 원래 처음 목표였던 그 옷을 지칭하면서, 그러면 이건 얼마인가요? 그러면 그때 점원이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거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또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.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진상 손님이 된 것 같은데, 그때 동대문은 원래 이랬어요. 그냥 그렇게 막 협상을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동대문에서 예전에 옷을 사보셨던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사실 제가 했던 방식은 대조 원리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, 저는 좀 크게 보면은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대조를 함으로써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건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면,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선택지를 한 가지만 두는 것보다는 이게 대조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. 그러면 이거에 따른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처음에 저질렀던 큰 사건이 작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. 내가 제시했던 상대방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협상 조건이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좀 완화된,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조건으로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각자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대조 원리라는 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적용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진지하게 이 원리를 사용해 보기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질 수 있구나, 혹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나도 간단한 팁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